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마음의 법칙. 지은이는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 옮긴 이는 김희상, 발행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심리학자 두 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51가지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인 해결책을 알려주는데요. 뻔한 조언이 아닌 실험으로 증명된 심리 법칙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관계 속에서 다양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은 결국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수백만 명의 삶에서 찾아낸 마음의 법칙이기에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거나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다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실험으로 입증한 51가지 심리학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돼버린 당신에게 감정 사용법,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안면 피드백 이론,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끝끝내 버티는 마음, 인지 부조화,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후광 효과, 위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따르는 심리, 방관자 효과 등 일, 인간관계, 돈, 마음챙김 등에서 사람들이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고민들을 줄여 그의 효과적인 심리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리 효과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꼬여있는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크나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돼버린 당신에게 감정 사용법.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감정은 얼마나 솔직한가? 기분, 감정, 느낌 등 내면과의 관계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한가? 또 그게 왜 중요할까? 감정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도 달리 취급된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과 멀어진다. 어린 시절에는 감정을 아주 잘 알았으나 나이를 먹으면서 갈수록 무감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아무 중년 남자나 잡고 물어보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돌아오는 답은 10중 8구. 아, 글쎄 마누라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하는 푸념이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아내를 들먹일까? 이런 예는 진솔한 감정과 이른바 가짜 감정 사이의 차이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준다.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은 흔히 가짜 감정으로 무장하는 경향이 있다. 내 느낌으로는 내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오해받는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날 압박하는 것 같아. 기분에 내가 나를 별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게 가짜 감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자. 우리가 쓰는 느낀다는 말은 사실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품은 생각, 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자신의 판단을 표현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내가 느끼기에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은 사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내 머릿속의 생각, 판단이다. 이 말은 다시금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자극, 고 진솔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어려운가?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 사랑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발설한 지금 내 심정은 어떠할까? 서글프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리라. 바로 이런 게 진솔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 둘 점은 감정은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내 감정이 될 수 없다. 진솔한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강점을 발휘한다. 진솔한 감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진다. 그래야 내 감정 세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누구도 나에게서 내 감정을 빼앗을 수 없다. 만일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녀는 무슨 소리야, 난 너를 아주 잘 이해해 하고 대꾸할 수 있다. 반대로 나 실망했어 라는 말에 그녀가 무엇라 할 수 있겠는가? 발로 바닥을 구르며 아냐 너는 실망하지 않았어 라고 외칠까? 이처럼 진솔한 감정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긍정적인 진솔한 감정의 예로는 평안함, 침착함, 행복함, 생동감, 기분 좋은 흥분, 따뜻함, 사랑에 빠짐, 자유로움, 감사함, 낙관적임, 흥미로움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진솔한 감정으로는 외로움, 질투, 시기, 배고픔, 탈진감, 멍함, 망설임, 우울함, 놀람, 무기력함, 두려움, 짜증, 변덕스러움 등이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아이가 넘어져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엄마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이에게 달려온 엄마는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든가 뭐 별로 심하지 않네 혹은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고 달래려 든다. 그러면 아이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진실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어렸을 때부터 진솔한 감정과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부모는 달래려고 한 말일지라도 이런 표현은 너무 위험하다.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주변을 의식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돕겠다는 선의의 의도가 성장 발달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시작 단계에서 이미 가져야 마땅한 감정과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구분해서 배우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억누르려 한다. 이를테면 우리 사이는
화를 내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하고 억압한다. 화를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리고픈 감정과 동일시하는 탓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은 성급한 선입견이며 많은 경우 우리의 진솔한 감정을 가로막는 태도이다. 화는 그저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것일 뿐이어서 아무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내 인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을 무턱대고 몰아내려고만 하면 무의식에 따리를 든 감정은 계속해서 뒷맛을 남기며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적절할까 하는 물음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그 답으로 얻어진 태도를 연습하자.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감정의 바다를 조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틀에 박힌 서랍정리식 생각을 떨쳐버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좋음 대 나쁨이라는 흑백 논리를 삼가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멍청한 울보라거나 인디언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다이에 터무니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되리라. 무릇 남자는 강해야 하며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은 이로써 무너질 수 있으리라.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며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어떤 평가도 하지 말자.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안면 피드백 이론. 다음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당신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생각해보라. 시험을 망쳤다. 면접을 형편없이 보았다. 배우자가 당신을 속였다. 자녀가 당신을 매정하다고 비난한다. 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잘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거울을 보는 것이다. 아마도 비참하고 우울한 나머지 접시물에 코박고 죽고 싶으리라. 이상할 거 없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금부터 싫은 일을 당해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게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겠다. 내면의 충실하면서 느낌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끝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급히 이 속설부터 지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다라는 미신 말이다.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짧은 기쁨을 누릴 뿐이다. 우리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기쁨 아닌가? 기쁨이 우리를 돕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확인해 보자. 인생은 그 어떤 꾸밈이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대체 언제 당신이 사장을 바꾸었는가? 시어머니가 당신 생각대로 바뀌던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주던가? 차라리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자. 먼저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바깥, 곧 다른 사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가?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은가? 회의에 들어서며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환하게 맞아주는 가족 얼굴이 보고 싶은가?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고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모두에게 존경받고 싶은가? 운명이 때마침 당신에게 얼마나 다채로운 걱정거리를 나눠줬는가에 따라 이런 생각들은 아마도 조금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유념하자. 실제로 당신은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다. 기쁨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분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이랄까. 기쁨의 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욕구는 충족된다. 기쁨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에 일어나는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다. 그 만족스러운 것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기도 하며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는 추억이기도 하다. 웃음은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웃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의학은 웃음을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그렇다, 웃음은 건강하다. 과학은 웃음이 많은 질병의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됨을 입증했다. 만족감의 상승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 질병을 예방한다. 더 나아가 웃음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횡격막과 목청, 얼굴과 배, 근육 등을 강화한다. 이 모든 현상은 무엇보다도 혈압을 끌어올려 빗속의 산소량이 풍부해지게 만들고 하복부 영역에서 일종의 마사지 효과를 낸다. 특히 웃음은 통증을 현저히 줄여준다. 이런 모든 현상은 이른바 안면 피드백 이론으로 집약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웃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막힌 농담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표정은 느낌 체계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눈은 굳이 따라 웃을 필요가 없다. 입꼬리만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저절로 만들어낸다. 이런 효과는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입술 모양을 미소 지을 때처럼 만들어보자. 만족한 얼굴 표정으로 세상을 거닐어 보는 거다. 그러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느껴보라.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이런 표정 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웃음과 기쁨이 강한 전념성을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다. 동료든 상사이든 배우자이든 여자친구든 이웃이든 당신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당신의 웃음과 미소에 그대로 화답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친절하며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만남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당신의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그럼 이런 친절함, 상냥함, 공손함, 존중 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당연히 당신 자신이다. 웃음 없이 지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다. 이 말을 한 찰리 채플리는 웃음의 효과를 익히 깨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끝끝내 버티는 마음, 인지부조화. 새 구두를 한 켤레 장만했다. 대단히 비싼 명품 구두이다. 사실 사장 때문에 화가 치민 나머지 분풀이로 질러버렸다. 서둘러 매장으로 들어가 평소 눈여겨본 명품 구두를 집어들었다. 계좌에 폭탄이 떨어지리라는 염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아플싸 이를 어쩌면 좋은가. 분명 맞는 사이즈를 골랐음에도 발이 들어가지 않는다. 교환을 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데 매장을 나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다. 한 달 봉급의 절반이나 잡아먹은 이 구두를 영수증도 없이 어쩌면 좋은가. 이제 당신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빌어먹을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정신이 없지? 구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매장에서 확인했어야지. 하긴 37년이라는 인생을 늘 이 모양으로 살아왔다. 영수증을 버리다니 어쩜 이렇게 멍청할까. 저 비싼 구두를 이제 교환도 못하겠구나. 그냥 너무 긴 하루를 보냈더니 내 발이 부은 것 뿐이야. 오늘 진짜 많이 걸어야 했잖아. 내일 아침이면 구두가 맞을 거야. 평소 얼마나 갖고 싶었던 구두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두 번째 답을 고른다고 한다. 왜 우리는 굳이 변명까지 꾸며대며 자신의 상황을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려고 할까? 슈나이더 부인은 3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체중이 3배나 불었고 머리 위에 난 것보다도 등에 난 털이 더 많은 남편을 어떻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여길까? 매일 소란과 소동으로 골치 아프게 만드는 아이들을 그래도 예뻐하는 우리의 심리는 무엇일까? 정신병원이나 다름없는 회사에 넌덜머리를 내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매일 사장과 동료들을 친절하게 대할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답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우리는 인지부조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모순을 합리화하려 든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가 있다. 그는 담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흡연이 건강을 해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렇게 대립하는 생각들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생각의 조화를 이끌어낼까? 물론 담배를 끊어야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해져 라든가 담배를 피우면서도 90살 넘게 산 사람들을 알아 따위의 핑계를 내세우며 생각에 조화를 깨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며 인지 부조화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거기에 들인 시간이나 돈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행동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다. 다음 실험은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는 심리의 바탕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벌이게 했다. 그런데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은 일종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첫 번째 그룹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은 어려웠고 반대로 두 번째 그룹의 시험은 쉬웠다. 시험에 이어 두 그룹은 스피커를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이 토론은 의도적으로 아주 재미없으며 될 수 있는 한 지루하게 꾸몄다. 내용으로 보면 하나만한 시간 낭비였다. 이후 참가자들로 하여금 토론을 평가하게 했다. 어느 쪽 그룹이 토론을 더 나쁘게 평가했을까? 가장 큰 인지 부조화에 시달린 사람은 바로 어려운 시험을 치른 참가자였다. 토론이 끝나고 이들이 보인 첫 반응은 이랬다. 시험도 어려웠는데 이런 지루한 토론까지 하게 만들다니 이건 뭐 무슨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금 평가하게 한 결과는 달랐다. 시험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토론 평가는 언제라도 새롭게 할 수 있게 했더니 이제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 그렇지만 그 대가로 흥미진진한 토론을 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인지 부조화로 빚어진 자신의 난처한 사정을 합리화함으로써 생각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반대로 쉬운 시험을 치른 참가자들은 인지 부조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나는 별로 투자한 게 없으니까 많은 걸 얻지도 않은 거야. 그럼 됐지 뭐. 어떤 일에 투자한 노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에 해당하는 가치를 높게 매기는데,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른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싼 게 비지떡이지 하는 표현을 쓰면서 투자한 노력을 정당화한다. 이런 현상은 대학교 입학하면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인기가 높은 학과에 입학하려면 지원자는 아주 좋은 성적을 자랑해야만 한다. 물론 시대의 인기 직종에 따라 선호하는 학과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원율이 높은 학과에는 그만큼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문이 반드시 흥미로운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또 성공적으로 학업을 끝내기 위해 꼭 그렇게 좋은 성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기준을 통과해 인기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드물지 않게 자신이 택한 학문이 무척 흥미롭다고 말한다. 사실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원치 않는 학과를 택했음에도 말이다. 매몰 비용의 오류는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현실과 충돌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부부관계와 자식만큼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없다.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슈나이더 부인이지만 그녀는 이혼하는 대신 그동안의 투자를 생각해 마음을 바꿔먹는다. 그래도 최소한 기댈 어깨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이로써 슈나이더 부인의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자식이라는 게 어쩜 저리도 속을 썩일까. 그래도 내 새끼라 그런지 저렇게 예뻐 보이니 참을 수밖에. 이런 식으로 부모는 속상한 마음을 달랜다. 직장의 상사와 동료를 두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잘못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번 인지부조화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르는 심리, 방관자 효과. 어떤 사람이 돌연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근을 하느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 모두 퇴근하고 동료 여직원 한 명만 옆방에 남았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 중이어서 걷기도 불편할 뿐더러 응급처치법도 모른다. 지하철에서 주변에 사람 30명이 있고 거의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며 신체도 건장하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쪽을 선호한다. 단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돕기 원하는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현실은 다르다. 비상 상황에는 될 수 있는 한 주변에 사람이 적게 있는 쪽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 물론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강탈을 당하는데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눈치만 보다가 마침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까지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만다. 이런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경악해마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한다. 우리는 정말 비겁한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여성 키티 제노비스는 1960년대 뉴욕시티에서 잔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살해되고 말았다. 그녀를 습격한 강도의 폭행은 30분이 넘게 지속되었다. 수사 결과 최소한 38명의 사람이 이 현장을 목격하거나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녀를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경우 어떤 집단 심리가 작용한 것일까? 우선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정보 영향과 규범 영향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비상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불안하다. 그런 일은 일상에서 쉽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문한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말 위험한 거야?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야?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비상 상황에서는 고민할 시간도 촉박하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래 고민할 거 없이 주변의 반응을 보고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연기 실험은 이런 심리를 잘 보여준다. 실험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 갑자기 문틈으로 창문으로 연기가 스며들게 만들었다. 실험 공간에 혼자 있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서둘러 공간을 벗어났다. 다른 방에는 연기자들을 심어 연기가 피어오르는데도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침착하게 그대로 머물렀다. 심지어 연기가 자욱해져 서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말이다. 비행기 안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면 우리는 서둘러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살핀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하면 뭐 별일 아니구나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지레짐작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모두 어리둥절해서 서로 쳐다볼 따름이다. 그런데 어리둥절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한다. 저 사람이 침착하고 여유롭게 있는 것을 보니 별일 아니로구나, 이런 효과를 우리는 나중에 무지라 부른다. 누구도 흥분하지 않으면 우리도 흥분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 전문 지식을 뽐내면 우리는 얼른 그에게 따라붙는다. 자칭 전문가에게 전폭인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전문가라도 돌발 상황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자신 있게 행동할 뿐이다. 휴가철만 되면 우리는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듣는다. 보기에도 위태위태한 낡은 배가 승객을 가득 태우고 항해를 하다 침몰하고 만다. 한눈에도 많지 않게 분명한 버스 기사가 버스에 관광객을 태운 채 나무를 들이받는다. 나중에 기자들이 묻는다.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거기 타는 사람들은 뭐죠? 답은 간단하다. 남들이 타니까. 위험해 보이지만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배와 버스에 오르는 걸 보면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첫 번째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기 직전 빌딩에서는 신속히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동요하지 말고 모두 사무실에 남아 구출을 기다리라는 안내였다. 이것은 그 빌딩의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이었으며 전문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매뉴얼에 따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본능에 따라 계단을 뛰어내려갔던 근무자들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의 본능과 감각을 믿었던 이들뿐이었다. 방관자 효과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생각해보자. 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도우려 하지 않을까? 지하철에서 누군가 폭행을 당하는 순간을 맞닥뜨리면 처음에는 상황이 불분명할 수 있다. 어쩌면 건달끼리 못된 장난을 벌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장난질을 멈추거나 아니면 희생자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힘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다 모든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피해자가 소리쳐 도움을 요청한다. 비로소 심각한 위험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대중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따름이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은 책임감 분산이라고 부른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분산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은 본능적 감각이다. 상황이 잘 가늠되지 않는 경우 자신에게 이렇게 묻자. 여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님을 명심하자. 긴가민가 할 때는 본능을 따르자. 상황이 본격적인 비상사태로 발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할 때에는 본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당신 자신이 피해자이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다중의 무지를 물리치는 게 중요하다.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친 후에 거기 회색 넥타이 매신 분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고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야 책임감 분산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거든 방관자 효과를 기억하라. 그래야 곤란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방관자 효과를 사전에 들었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기꺼이 남을 도우려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식을 널리 퍼뜨려라. 될 수 있는 한 많이.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돼버린 당신에게 감정 사용법.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감정은 얼마나 솔직한가? 기분, 감정, 느낌 등 내면과의 관계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한가? 또 그게 왜 중요할까? 감정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도 달리 취급된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과 멀어진다. 어린 시절에는 감정을 아주 잘 알았으나 나이를 먹으면서 갈수록 무감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아무 중년 남자나 잡고 물어보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돌아오는 답은 10중 8구. 아, 글쎄 마누라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하는 푸념이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아내를 들먹일까? 이런 예는 진솔한 감정과 이른바 가짜 감정 사이의 차이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준다.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은 흔히 가짜 감정으로 무장하는 경향이 있다. 내 느낌으로는 내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오해받는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날 압박하는 것 같아. 기분에 내가 나를 별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게 가짜 감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자. 우리가 쓰는 느낀다는 말은 사실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품은 생각, 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자신의 판단을 표현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내가 느끼기에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은 사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내 머릿속의 생각 판단이다. 이 말은 다시금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자극, 고 진솔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어려운가?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 사랑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발설한 지금 내 심정은 어떠할까? 서글프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리라. 바로 이런 게 진솔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 둘 점은 감정은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내 감정이 될 수 없다. 진솔한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강점을 발휘한다. 진솔한 감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진다. 그래야 내 감정 세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누구도 나에게서 내 감정을 빼앗을 수 없다. 만일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녀는 무슨 소리야? 난 너를 아주 잘 이해해 하고 대꾸할 수 있다. 반대로 나 실망했어 라는 말에 그녀가 무엇라 할 수 있겠는가? 발로 바닥을 구르며 아냐 너는 실망하지 않았어 라고 외칠까? 이처럼 진솔한 감정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긍정적인 진솔한 감정의 예로는 평안함, 침착함, 행복함, 생동감, 기분 좋은 흥분, 따뜻함, 사랑에 빠짐, 자유로움, 감사함, 낙관적임, 흥미로움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진솔한 감정으로는 외로움, 질투, 시기, 배고픔, 탈진감, 멍함, 망설임, 우울함, 놀람, 무기력함, 두려움, 짜증, 변덕스러움 등이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아이가 넘어져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엄마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이에게 달려온 엄마는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든가 뭐 별로 심하지 않네 혹은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고 달래려 든다. 그러면 아이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진실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어렸을 때부터 진솔한 감정과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부모는 달래려고 한 말일지라도 이런 표현은 너무 위험하다.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주변을 의식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돕겠다는 선의의 의도가 성장 발달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시작 단계에서 이미 가져야 마땅한 감정과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구분해서 배우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억누르려 한다. 이를테면 우리 사이는 화를 내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하고 억압한다. 화를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리고픈 감정과 동일시하는 탓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은 성급한 선입견이며 많은 경우 우리의 진솔한 감정을 가로막는 태도이다. 화는 그저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것일 뿐이어서 아무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내 인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을 무턱대고 몰아내려고만 하면 무의식에 따리를 든 감정은 계속해서 뒷맛을 남기며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적절할까 하는 물음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그 답으로 얻어진 태도를 연습하자.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감정의 바다를 조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틀에 박힌 서랍정리식 생각을 떨쳐버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좋음 대 나쁨이라는 흑백 논리를 삼가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멍청한 울보라거나 인디언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다이에 터무니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되리라. 무릇 남자는 강해야 하며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은 이로써 무너질 수 있으리라.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며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어떤 평가도 하지 말자.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안면 피드백 1원. 다음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당신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생각해보라. 시험을 망쳤다. 면접을 형편없이 보았다. 배우자가 당신을 속였다. 자녀가 당신을 매정하다고 비난한다. 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잘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거울을 보는 것이다. 아마도 비참하고 우울한 나머지 접시물에 코박고 죽고 싶으리라. 이상할 거 없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금부터 싫은 일을 당해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게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겠다. 내면의 충실하면서 느낌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끝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급히 이 속설부터 지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다라는 미신 말이다.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짧은 기쁨을 누릴 뿐이다. 우리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기쁨 아닌가? 기쁨이 우리를 돕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확인해 보자. 인생은 그 어떤 꾸밈이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대체 언제 당신이 사장을 바꾸었는가? 시어머니가 당신 생각대로 바뀌던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주던가? 차라리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자. 먼저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바깥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가?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은가? 회의에 들어서며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환하게 맞아주는 가족 얼굴이 보고 싶은가?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고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모두에게 존경받고 싶은가? 운명이 때마침 당신에게 얼마나 다채로운 걱정거리를 나눠줬는가에 따라 이런 생각들은 아마도 조금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유념하자. 실제로 당신은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다. 기쁨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분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이랄까. 기쁨의 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욕구는 충족된다. 기쁨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에 일어나는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다.
그 만족스러운 것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기도 하며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는 추억이기도 하다. 웃음은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웃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의학은 웃음을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그렇다, 웃음은 건강하다. 과학은 웃음이 많은 질병의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됨을 입증했다. 만족감의 상승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 질병을 예방한다. 더 나아가 웃음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횡격막과 목젖, 얼굴과 배 근육 등을 강화한다. 이 모든 현상은 무엇보다도 혈압을 끌어올려 빗속의 산소량이 풍부해지게 만들고 하복부 영역에서 일종의 마사지 효과를 낸다. 특히 웃음은 통증을 현저히 줄여준다. 이런 모든 현상은 이른바 안면 피드백 이론으로 집약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웃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막힌 농담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표정은 느낌 체계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눈은 굳이 따라 웃을 필요가 없다. 입꼬리만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저절로 만들어낸다. 이런 효과는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입술 모양을 미소 지을 때처럼 만들어보자. 만족한 얼굴 표정으로 세상을 거닐어 보는 거다. 그러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느껴보라.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이런 표정 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웃음과 기쁨이 강한 전념성을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다. 동료든 상사이든 배우자이든 여자친구든 이웃이든 당신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당신의 웃음과 미소에 그대로 화답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친절하며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만남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당신의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그럼 이런 친절함, 상냥함, 공손함, 존중 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당연히 당신 자신이다. 웃음 없이 지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다. 이 말을 한 찰리 채플린은 웃음의 효과를 익히 깨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끝끝내 버티는 마음, 인지부조화. 새 구두를 한 켤레 장만했다. 대단히 비싼 명품 구두이다. 사실 사장 때문에 화가 치민 나머지 분풀이로 질러버렸다. 서둘러 매장으로 들어가 평소 눈여겨본 명품 구두를 집어들었다. 계좌에 폭탄이 떨어지리라는 염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아플싸, 이를 어쩌면 좋은가. 분명 맞는 사이즈를 골랐음에도 발이 들어가지 않는다. 교환을 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데 매장을 나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다. 한 달 봉급의 절반이나 잡아먹은 이 구두를 영수증도 없이 어쩌면 좋은가.
이제 당신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빌어먹을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정신이 없지? 구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매장에서 확인했어야지. 하긴 37년이라는 인생을 늘 이 모양으로 살아왔다. 영수증을 버리다니 어쩜 이렇게 멍청할까? 저 비싼 구두를 이제 교환도 못하겠구나. 그냥 너무 긴 하루를 보냈더니 내 발이 부은 것 뿐이야. 오늘 진짜 많이 걸어야 했잖아. 내일 아침이면 구두가 맞을 거야. 평소 얼마나 갖고 싶었던 구두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두 번째 답을 고른다고 한다. 왜 우리는 굳이 변명까지 꾸며대며 자신의 상황을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려고 할까? 슈나이더 부인은 3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체중이 3배나 불었고 머리 위에 난 것보다도 등에 난 털이 더 많은 남편을 어떻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여길까? 매일 소란과 소동으로 골치 아프게 만드는 아이들을 그래도 예뻐하는 우리의 심리는 무엇일까? 정신병원이나 다름없는 회사에 넌덜머리를 내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매일 사장과 동료들을 친절하게 대할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답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우리는 인지부조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모순을 합리화하려 든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가 있다. 그는 담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흡연이 건강을 해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렇게 대립하는 생각들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생각의 조화를 이끌어낼까? 물론 담배를 끊어야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해져 라든가 담배를 피우면서도 90살 넘게 산 사람들을 알아 따위의 핑계를 내세우며 생각의 조화를 깨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며 인지부조화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거기에 들인 시간이나 돈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행동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다. 다음 실험은 인지부조화를 줄이려는 심리의 바탕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벌이게 했다. 그런데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은 일종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첫 번째 그룹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은 어려웠고 반대로 두 번째 그룹의 시험은 쉬웠다. 시험에 이어 두 그룹은 스피커를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이 토론은 의도적으로 아주 재미없으며 될 수 있는 한 지루하게 꾸몄다. 내용으로 보면 하나만한 시간 낭비였다. 이후 참가자들로 하여금 토론을 평가하게 했다. 어느 쪽 그룹이 토론을 더 나쁘게 평가했을까? 가장 큰 인지부조화에 시달린 사람은 바로 어려운 시험을 치른 참가자였다. 토론이 끝나고 이들이 보인 첫 반응은 이랬다. 시험도 어려웠는데 이런 지루한 토론까지 하게 만들다니 이건 뭐 무슨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금 평가하게 한 결과는 달랐다. 시험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토론 평가는 언제라도 새롭게 할 수 있게 했더니 이제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 그렇지만 그 대가로 흥미진진한 토론을 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인지부조화로 빚어진 자신의 난처한 사정을 합리함으로써 생각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반대로 쉬운 시험을 치른 참가자들은 인지부조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나는 별로 투자한 게 없으니까 많은 걸 얻지도 않은 거야. 그럼 됐지 뭐. 어떤 일에 투자한 노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에 해당하는 가치를 높게 매기는데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른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싼 게 비지떡이지 하는 표현을 쓰면서 투자한 노력을 정당화한다. 이런 현상은 대학교 입학하면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인기가 높은 학과에 입학하려면 지원자는 아주 좋은 성적을 자랑해야만 한다. 물론 시대의 인기 직종에 따라 선호하는 학과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원율이 높은 학과에는 그만큼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문이 반드시 흥미로운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또 성공적으로 학업을 끝내기 위해 꼭 그렇게 좋은 성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기준을 통과해 인기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드물지 않게 자신이 택한 학문이 무척 흥미롭다고 말한다. 사실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원치 않는 학과를 택했음에도 말이다. 매몰 비용의 오류는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현실과 충돌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인지부조화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부부관계와 자식만큼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없다.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슈나이더 부인이지만 그녀는 이혼하는 대신 그동안의 투자를 생각해 마음을 바꿔먹는다. 그래도 최소한 기댈 어깨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이로써 슈나이더 부인의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자식이라는 게 어쩜 저리도 속을 썩일까. 그래도 내 새끼라 그런지 저렇게 예뻐 보이니 참을 수밖에. 이런 식으로 부모는 속상한 마음을 달랜다. 직장의 상사와 동료를 두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이제 와서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번 인지부조화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르는 심리, 방관자 효과. 어떤 사람이 돌연 신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근을 하느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 모두 퇴근하고 동료 여직원 한 명만 옆방에 남았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 중이어서 걷기도 불편할 뿐더러 응급처치법도 모른다. 지하철에서 주변에 사람 30명이 있고 거의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며 신체도 건장하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쪽을 선호한다. 단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돕기 원하는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현실은 다르다. 비상 상황에는 될 수 있는 한 주변에 사람이 적게 있는 쪽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 물론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강탈을 당하는데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눈치만 보다가 마침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까지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만다.
이런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경악해마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한다. 우리는 정말 비겁한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여성 키티 제노비스는 1960년대 뉴욕시티에서 잔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살해되고 말았다. 그녀를 습격한 강도의 폭행은 30분이 넘게 지속되었다. 수사 결과 최소한 38명의 사람이 이 현장을 목격하거나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녀를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경우 어떤 집단 심리가 작용한 것일까? 우선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정보 영향과 규범 영향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비상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불안하다. 그런 일은 일상에서 쉽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문한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말 위험한 거야?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야?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비상 상황에서는 고민할 시간도 촉박하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래 고민할 거 없이 주변의 반응을 보고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연기 실험은 이런 심리를 잘 보여준다. 실험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 갑자기 문틈으로 창문으로 연기가 스며들게 만들었다. 실험 공간에 혼자 있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서둘러 공간을 벗어났다. 다른 방에는 연기자들을 심어 연기가 피어오르는데도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침착하게 그대로 머물렀다. 심지어 연기가 자욱해져 서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말이다. 비행기 안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면 우리는 서둘러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살핀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하면 뭐 별일 아니구나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지레짐작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모두 어리둥절해서 서로 쳐다볼 따름이다. 그런데 어리둥절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한다. 저 사람이 침착하고 여유롭게 있는 것을 보니 별일 아니로구나. 이런 효과를 우리는 나중에 무지라 부른다. 누구도 흥분하지 않으면 우리도 흥분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 전문 지식을 뽐내면 우리는 얼른 그에게 따라붙는다. 자칭 전문가에게 전폭인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전문가라도 돌발 상황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자신 있게 행동할 뿐이다. 휴가철만 되면 우리는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듣는다. 보기에도 위태위태한 낡은 배가 승객을 가득 태우고 항해를 하다 침몰하고 만다. 한눈에도 많지 않게 분명한 버스 기사가 버스에 관광객을 태운 채 나무를 들이받는다. 나중에 기자들이 묻는다.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거기 타는 사람들은 뭐죠? 답은 간단하다. 남들이 타니까. 위험해 보이지만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배와 버스에 오르는 걸 보면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첫 번째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기 직전 빌딩에서는 신속히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동요하지 말고 모두 사무실에 남아
구출을 기다리라는 안내였다. 이것은 그 빌딩의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이었으며 전문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매뉴얼에 따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본능에 따라 계단을 뛰어내려갔던 근무자들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의 본능과 감각을 믿었던 이들뿐이었다. 방관자 효과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생각해보자. 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도우려 하지 않을까? 지하철에서 누군가 폭행을 당하는 순간을 맞닥뜨리면 처음에는 상황이 불분명할 수 있다. 어쩌면 건달끼리 못된 장난을 벌이는 것일 수도 있다. 고 장난질을 멈추거나 아니면 희생자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힘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다 모든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피해자가 소리쳐 도움을 요청한다. 비로소 심각한 위험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대중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따름이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은 책임감 분산이라고 부른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분산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은 본능적 감각이다. 상황이 잘 가늠되지 않는 경우 자신에게 이렇게 묻자. 여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님을 명심하자. 긴가민가 할 때는 본능을 따르자. 상황이 본격적인 비상사태로 발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할 때에는 본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당신 자신이 피해자이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다중의 무지를 물리치는 게 중요하다.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친 후에 거기 회색 넥타이 매신 분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고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야 책임감 분산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거든 방관자 효과를 기억하라. 그래야 곤란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방관자 효과를 사전에 들었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기꺼이 남을 도우려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식을 널리 퍼뜨려라. 될 수 있는 한 많이.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학, 마음의 법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